안녕하세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한숨이 나오는 기억이 참 많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인데 넋두리가 하고 싶어서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재밌게 적어볼 테니 부족해도 꼭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세요. 저의 유년 시절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부모님이 허구한 날 싸우셔서 침대 밑에 숨기도 했고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온 적이 많았어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싸울 때는 저희 오빠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한참 동안 놀다 들어오기도 했어요. 오빠는 저와 5살 차이였는데 정신적으로 부모님보다 많이 기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게 가정이 파탄나게 됐는데 식구가 2가정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저는 엄마와 살게 됐고 오빠는 아버지와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 남매는 많이 어렸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게 됐죠. 2 가정은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어 오빠나 아버지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빠와 편지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를 하게 됐고 눈에서 멀어진 오빠와의 연락은 어느 순간 끊기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까지 나오고 형편을 생각해 17살 때부터는 일을 했어요. 식당 보조 알바를 하다가 20살 때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답니다. 엄마는 건강이 쇠약해져서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와 오빠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장례를 저 혼자 치렀습니다. 친가 쪽 친척들에게 연락해보니 2 부자는 해외 어디론가 떠났다며 찾을 생각 말고 알아서 장례를 치르든지 말든지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홀로 서기를 하게 됐어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두려움 따윈 없었습니다. 또 외로움을 타지 않아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죠. 많은 돈을 벌진 않아도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특별한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결혼 파탄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엄마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걸 봤으니 결혼은 절대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연애를 2, 3년씩 하면서 나이를 먹어갔죠. 그리고 제 나이 40이 되자 사귀는 남자가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었어요. 그이에게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청혼해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이한테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혼남에 애가 2이 있어서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오랜 고민을 했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가슴은 벌써 그이와 결혼해서 2 자녀의 엄마가 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부모님이 이혼하던 시기의 나이와 비슷했어요. 아주 어렸죠. 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꾸 피하기만 했어요. 저는 2 자녀에게 좋은 새엄마가 되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친구에게 맞고 들어와서 제가 그 친구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말이죠. 여기가 박승태 어린이집이 맞습니까? 당신이 승태 엄마예요? 놀래라. 석천이 계모네? 여긴 왜 왔어요? 계모? 이봐요. 애들 앞에서 꼭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아들이랑 여길 왜 왔겠어요? 승태가 내 아들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보세요. 아니, 애들끼리 놀다가 싸운 모양인데 왜 호들갑이세요? 그리고 제 아들도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요. 내 아들이 훨씬 더 많이 다쳤잖아요. 당장 우리 아들한테 사과하시고 치료비 변상하세요. 이 아줌마가 뭘 잘못 먹었나? 아줌마, 나 건드리면 큰 코 다쳐요.
이 동네 내가 꽉 잡고 있는 거 알죠? 석천이가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만들어줄까요? 이 여편 내가 유치하게 협박을 하네? 야, 안 되겠어. 너 나랑 한판 붙어. 저는 아주 무식한 방법이었지만 아들에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보여주려고 승태 엄마와 머리채를 잡고 쌈박질을 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이겼고 승태와 승태 엄마는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어요. 석천아, 엄마 봤지? 싸움 엄청 잘하지? 완전 멋있었어, 엄마. 날 위해 싸워준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건드리는 놈들은 이 엄마가 다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누가 괴롭히거나 때리면 무조건 엄마한테 일러. 알겠니? 아들과는 그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했고 딸아이도 덩달아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새엄마가 아닌 그냥 엄마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낳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하늘이 보내준 진짜 친자식처럼 느껴졌답니다. 아들, 딸은 저를 잘 따라줬고 저도 자녀를 존중하며 한 식구로 정말 잘 지냈습니다. 어느새 애들은 자라서 대학에 가게 되어 독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살게 됐죠. 두 남매가 저의 품을 떠나게 되자 몸서리치게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건 기본이었고 밤마다 울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보고 싶어. 석천이, 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매일 전화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 아니 어찌 나보다 애들을 더 많이 생각하네. 아이 질투까지 난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남자고 애들은 자식들이잖아. 내가 평생 키운 건 아니지만 10년 넘게 품에 안고 있었다고. 매일 애들 얼굴이 떠올라. 여보, 우리가 서울로 이사를 가는 건 어때? 뭐? 애들 때문에 이사를 가자고? 나더러 회사를 관두라는 거야? 여보, 내 나이에 서울에 가서 재취업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우리 애들은 독립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그만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살자고. 나도 그래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자꾸 마음이 애들한테 가 있어서 하는 말이야. 아휴, 안 되겠다. 수면 유도제 먹고 푹 자야겠다. 아이들 걱정 때문에 거의 매일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을 청했어요. 세월은 조금 더 흘러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역시 서울에 있는 곳을 다니게 되어 저와는 계속 떨어져 살아야 했죠. 서너 달에 한 번씩 내려왔는데 훌쩍 커버린 아들, 딸은 멋지고 예뻤는데 언제부터인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태도는 물론이고 남편에게 대놓고 돈을 요구하더군요. 아빠, 요즘 경쟁시대인 건 알지? 나랑 오빠는 회사 생활에 지쳤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선 발로 눌러버리니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남매가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 아버지, 설이 말이 맞아요. 회사 생활은 완전 지옥이 따로 없다고요. 물론 아버지도 회사를 다니시고 있지만 여기랑 서울은 완전 틀려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퇴직금을 미리 땡겨받아서 우리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저는 남매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혼 후 쭉 주부로 살아왔으니 돈을 쥐고 있는 남편이 내리는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그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뭐 지방은 편한 줄 아니? 그걸 잘 버티면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 저희 사업 자신 있어요.
성공할 자신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시죠? 저나 설이나 사귀는 사람 있고 결혼도 내후년에 다 치를 생각이에요.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도움 좀 주세요. 너희 결혼하게 되면 내가 집 사주고 혼수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업 자금도 달라고? 이 애비가 재벌도 아닌데 어떻게 다 해줄 수 있겠니?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도 있고 재산도 넉넉히 있지 않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물려달라는 거냐? 그럼 은퇴하고 나와 네 엄마는 손가락 빨고 살라는 거냐고? 남편이 화를 크게 내자 아들, 딸은 잠시 입을 다물었고 어색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애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저는 남편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남매가 자주 지방으로 내려와 사업 타령을 심하게 했어요. 남편이 은퇴를 해서 퇴직금을 받은 걸 알고 그걸 투자받으려고 엄청나게 졸라댔습니다. 그이는 결국 자식들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퇴직금 절반 이상을 두 남매에게 사업하는 데 쓰라고 주었죠. 그제야 아들,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땡큐! 엄마도 고마워. 두 분의 노후 자금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사업 대박 내서 돈으로 코 풀고 똥 닦게 해줄게.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결정 잘해주셨어요. 우리 남매가 크게 일을 내보겠습니다. 두 남매가 기뻐하자 저와 남편도 웃을 수 있었어요. 둘이 사업도 잘하고 만나고 있는 짝들과 결혼까지 해서 잘 사는 모습만 보면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이 잘 닿지 않던 두 남매는 사업 초기라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다행히 일을 많이 잡아와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듬해 아들이 먼저 장가를 갔고 몇 달 뒤에는 딸까지 시집을 가게 됐어요. 남편은 아들에겐 신혼집을, 딸에겐 혼수를 다 해줬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저축했던 돈의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주면서 거의 빈털터리가 됐죠. 그래도 저희는 자식들이 잘 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남매가 아이까지 낳고 명절 때 많은 식구들이 집에 모였어요. 그때 어찌나 행복하고 좋던지 남편과 아들, 딸에게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어릴 적 불안하고 우울했던 제 과거를 떠올렸는데 지금과 비교가 되면서 괜히 가슴이 뭉클했네요. 서울에 사는 아들, 딸이 자주 내려오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고 섭섭할 뿐이었죠. 그래도 남편과 둘이 사는 것도 꽤 재밌었어요. 저희는 건강을 챙긴다고 매일 10,000보 이상을 걸었고 그이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매일 요리 수업을 하며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칼질하는 걸 봤는데 톱질하듯이 몸을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진짜 많이 웃었어요.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이전보다 잠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낯빛도 좋지 않았죠. 그이는 별거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데 아내 입장에서 보기엔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피 검사를 했더니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는 말이 나와서 해봤더니 간암이라고 합니다. 전이가 되진 않았지만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어지러움에 빠져서 쓰러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식 수술을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라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수술이 불가하다며 다른 가족을 찾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과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급히 내려온 남매는 병원에 오자마자 침상에 누워있는 아빠의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아빠, 우리 왔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간암이라니. 아버지, 약주 줄이라고 했을 때 말을 들으셨어야죠. 이렇게 아파버리면 어떡해요? 미안하구나. 너희들한텐 되도록 늦게 전하려고 했는데 수술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니들 엄마가 연락한 거야. 얘들아, 나 살고 싶다. 너희가 날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석천아, 설이야. 이 병원에서는 2대1 간이식이 가능하단다. 둘이 나누어 수술을 해드리면 모두 무사할 거야. 후유증도 거의 없을 거랬어. 엄마, 방금 2대1 수술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 둘 다 아빠한테 간을 이식해주라는 말이야? 그래.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만약 둘 다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을 거라고 했어. 아, 그렇구나. 요즘 세상 좋아졌네. 그래, 오빠랑 나랑 같이 검사해볼게. 오빠 괜찮지? 당연하지. 우리가 아버지를 살려드려야지. 설이야, 바로 의사한테 말하자. 두 남매는 적극적으로 나서 검사를 받았는데 둘 다 수술이 적합하다는 소견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당신 살 수 있다고. 애들이 수술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왔대. 정말이야? 다행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 나 하나 살자고 자식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 아닐까?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를 살리려고 자식이 돕는 건데 몹쓸 짓이 아니라 훌륭한 일이지. 우리 애들이 그만큼 훌륭하게 잘 컸으니 고맙다고 말하고 이식 받으면 돼. 그러니까 괜히 약한 소리 하지 마. 그이는 수술이 적합하다는 말을 듣자 아들, 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술해 드릴게요. 아버지한테 간을 드리겠다고요. 아빠, 이제 걱정 내려놔. 다 잘 될 거야. 내가 너희들 얼굴을 못 보겠구나. 다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미안하다, 얘들아. 아버지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 2대1 수술이라 우리한테 큰 무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실 필요 없다고요. 근데 아버지, 그 수술 전에 우리한테 미리 유산을 주시는 건 어떻겠어요? 실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아빠,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우리가 돈 때문에 수술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야.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사업이 자꾸 힘들어지는 데다 아빠 손주들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미리 유산을 주셨으면 좋겠어. 제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달라는 거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있잖아요. 거기 재개발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죠? 아마 꽤 값이 잘 나올 겁니다. 그 땅은 평생 팔지 않고 남기려고 생각했는데, 물론 너희에게 언젠가는 물려줄 생각이긴 했다만 남에게 파는 건... 남편이 땅을 주되 팔지 말라는 듯이 말았는데 아들이 말허리를 자르더군요. 아버지, 그 땅을 평생 쥐고만 있으면 뭐해요? 값 좋을 때 얼른 팔아버려서 크게 챙기는 게 좋죠. 아빠, 오빠 말이 100번 맞아. 그 땅 계속 쥐고 있어봐야 뭐해. 가족을 위해 파는 건데 아까워할 필요가 있을까? 아빠, 우리도 이런 이야기 꺼내기까지 엄청 고민했어. 그러니까 부탁 좀 들어주라.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길래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저는 자식들이 수술만 해준다면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퇴원해서 부동산에서 명의 이전을 해줬습니다.
두 남매는 바로 땅을 팔지 않고 재개발 시작 직전에 크게 불려서 팔아먹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욕심이 많든 적든 그건 개개인의 마음이니 이상하게 볼 이유와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땅이나 돈보다 남편이 중요했으니 어떻게 팔아먹든 상관하지 않았죠. 땅을 물려주고 다시 병원으로 왔고 의사와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빨리 다가왔어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남편의 얼굴을 닦아줬고 팔다리를 주물러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오후 1시에 수술이라 남편과 수다도 오랫동안 떨고 있었죠. 그리고 11시쯤에 두 남매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가봤는데 둘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생필품도 없고 신발도 없더라고요. 잠시 외출을 나간 것 같지가 않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핸드폰이 꺼져 있더군요. 그래서 사위와 며느리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남매의 병실을 정리하던 간호사가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여기 쪽지가 있네요. 쪽지요? 네. 아무래도 오늘 수술은 취소해야겠네요. 쪽지를 읽어보니 남매는 수술 따윈 안 하겠다며 알아서 하라며 대충 글씨를 휘갈겨 써놓았더군요. 남편에게 남은 재산을 받으려고 생쇼를 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서울에서 사회생활하고 조금 변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나쁘게 변한 건 몰랐습니다. 그 쪽지를 들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하고 가까이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수술을 못할 것 같아. 애들이 떠났어. 떠났다고? 이 땅만 받고 도망갔다는 소리야?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땅을 받으려고 검사를 받고 수술하겠다는 말을 한 것 같아. 우리가 속은 거지. 괘씸한 녀석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게 하지. 부모를 속여가면서까지 땅을 받고 싶었네. 여보, 인생 부질없는 것 같아. 우린 아들, 딸을 사랑으로 잘 키웠잖아. 그럼 그랬지. 사실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어. 애들이 그렇게 속이고 도망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여보, 내가 석천이랑 설이 꼭 찾아서 땅을 돌려받든 간이식을 하게 만들게. 당신을 꼭 살릴 거야. 작정하고 도망간 녀석들한테 통하겠어. 여보, 아무래도 내가 당신 곁에 오래 살 팔자가 아닌가 봐. 미안해. 당신 아직 살아있어. 기회도 있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당신은 기다려. 빨리 다녀올게. 저는 잠시 남편 곁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집에 갔더니 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였어요. 집을 미리 내놨다는 거는 계획적으로 남편과 저를 속인 게 다시 한번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가봤는데 거긴 이미 다른 사장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딸아이 집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사다리차로 이사하는 게 보였고 딸이 이삿짐 직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잔소리하는 걸 봤습니다. 아저씨, 그거 비싼 거니까 조심히 들어요. 흠집 나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저는 딸을 향해 뛰다가 발목을 한번 접질렀는데 고통도 모르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딸 앞에 섰습니다. 설이야, 너희 이럴 수 있는 거니? 아이 깜짝이야. 뭐야? 엄마가 여긴 웬일이야?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섭네.
무서운 건 내가 아니라 너와 네 오빠 아니냐? 간이식 해주기로 해놓고 수술날 쪽지 한 장 남겨놓고 도망가는 자식들이 어딨어? 엄마, 자식이라고 무조건 이식을 해줘야 한다는 편견은 버려. 우리도 가정이 있다고. 아빠 살리자고 우리 남매가 그런 큰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럼 땅을 받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부모를 바보로 만드는 자식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 뭐래? 존나 귀찮게 구네. 누가 보면 지가 진짜 애민 줄 알겠어.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내가 너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냐? 그럼 아줌마가 우릴 낳아주기라도 했어? 별 그지 같은 게 우리 식구 사이에 끼어들어서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서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설이야, 너 진짜 왜 이러니? 어쩌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거야? 정신 좀 차려. 아, 짜증나. 정신 차려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어디서 애미 행세하려고 그래? 어릴 때야 봐줬지만 지금은 나도 머리가 컸거든? 우리 아빠 재산 날로 처먹으려고 하는 거 모를 것 같아? 당장 꺼져. 없어지라고 이 아줌마야. 어떻게 그런 말을, 온 사랑을 베푼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이 늙은 아줌마, 다시 지방 내려가서 네 서방 똥오줌이나 받아주면서 간병이나 해. 여기서 이렇게 시간 버리지 말고 빨리 꺼지란 말이야. 저는 격분해서 딸아이의 뺨을 갈겼습니다. 처음 있던 일이었죠. 그러자 딸은 눈에 불을 켜더니 제 양볼을 사정없이 갈겼어요. 중심을 놓쳐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자 바로 제 등과 허리를 걷어찼답니다. 아이고, 아이 나 죽네. 설이야, 유설이. 아줌마, 착각하지 마. 어릴 때 엄마라고 불러줬다고 해서 당신이 내 엄마가 될 순 없어.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은 그냥 추억으로 남기자. 난 수술할 마음도 없고 땅도 줄 마음 없어. 그러니까 당신 남편은 돌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너 유설이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있는 힘을 끌어모아 딸아이에게 달려들었지만 뺨을 맞고 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곧 저를 아파트 단지에서 끌고 나가 풀숲에 내동댕이 치더군요.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둬. 조용히 짱 박혀서 살아라. 이 역겨운 냄새나는 노친네야. 그렇게 저는 얻어터지고 나서 자식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봤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사한 집을 찾아간들 제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에게 수술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 포기하고 남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이는 저의 만신창이가 된 몰골을 보고 지레 짐작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안아주기만 했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진행했고 기증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대기자가 수없이 많았으니 이식 수술을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친척도 형제도 없어서 도움 청할 곳이 하나도 없었네요. 결국 항암 치료로 연명하면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사흘 동안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나에겐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니 아픔이 끔찍하리만큼 깊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 아들과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남겼더니 알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낯짝 두꺼운 아들 부부와 딸 부부는 장례식에 와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보나마나 조문객들에게 슬퍼 보이려고 억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발인 후 납골당에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들과 딸이 저를 따라오더군요.
저에게 유품 정리하는 걸 돕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두 자식이지만 제가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하니 억지로 함께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집에 같이 따라온 이유를 말하더군요. 아줌매, 우리 아버지 아파트니까 이거 우리가 받아가야겠어. 아줌매? 서리도 모자라 석천이 너도 나를 막대하는 거니? 그리고 아파트를 달라고? 누구 마음대로? 난 아무것도 못 준다. 그러자 딸아이가 키득거리며 주둥이를 열더군요. 아줌마, 우리 아빠 재산은 우리가 다 빼돌렸어요. 아시잖아요. 뭐 돈이다 땅이다 모두 우리가 차지했다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까지 우리가 다 먹었다고요. 근데 뭘 못 준다는 거지? 아줌마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뒀어요. 민사로 가면 아마 아파트를 나눠야 할 겁니다. 근데 저희 자식들은 가정이 있으니 더 많이 가져갈 거래요.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면 돈 없는 아줌마는 대출까지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비싼 변호사가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는데 그냥 아파트 포기하시고 우리가 주는 1,000만 원만 받아가세요. 뭐야? 너희들은 내가 길바닥에 나앉길 바라는 거냐?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잘했는데도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거냐? 아, 오빠, 이 아줌마 말 더럽게 많다. 그냥 소송으로 쪼개주자. 아줌매가 그걸 바란다면 뭐 그래야겠지. 됐다. 너희가 이 아파트 가져라. 난 하나도 받지 않겠어. 그리고 너희들, 내가 언젠간 꼭 복수할 거야. 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망친 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준 사랑을 배반으로 갚은 거 꼭 크게 되갚아주고 말겠어. 이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래, 그렇게 증오심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살아봐요. 그럼 아파트는 우리가 먹는 걸로 결론 내린 겁니다. 두 잡것들은 저를 조롱과 괄시로 심장의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자식이 아니라 원순이 꼭 처절하게 무너뜨리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와 원룸으로 들어가 지내게 됐는데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 식당에 들어가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 했던 일이고 어렵지 않으니 큰 스트레스 없이 잘 해냈어요. 그런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몸이 하나씩 고장나더군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무릎과 발목도 안 좋아졌고 매일 서서 일해서 그런지 두통도 심하게 왔습니다. 몇 달 버티다가 결국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게 됐고 무릎도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았어요. 퇴원 후 후유증도 극심해서 거동이 불편해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 시기에 매일 밤 남편 꿈을 꿨고 살고 싶은 의지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때마침 원룸 보증금이 모두 깎여버려서 길바닥에 나와야 할 상황이 찾아왔답니다. 연금이 나와서 버틸 순 있었지만 저는 그냥 탁 트인 곳에서 지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룸을 정리하고 가방 하나에 대충 짐을 챙겨서 길바닥에 나왔습니다. 공원에서 사람 구경을 많이 했는데 노부부를 보며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울기도 했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곧 남편을 따라갈 마음을 확실하게 먹게 됐습니다. 한 달 넘게 노숙을 해봤더니 마음 정리가 쉽게 되더라고요. 먼저 떠난 남편이 한없이 그리워서 아들이나 딸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배를 고르며 작은 공원의 벤치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자다 보면 편히 하늘로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편히 눈을 감았는지 저승사자가 눈앞에 보이더군요. 저승사자요? 날 데리러 온 거요? 미수가 나야.
누구세요? 저승사자 아니에요? 널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네 오빠야. 미숙이 네 친오빠라고. 오빠? 당신이 김기철이라고? 내 오빠 김기철이란 말이야? 저는 저승사자로 봤던 남자를 자세히 보려고 벤치에서 일어나 얼굴을 가까이 대고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늙긴 했지만 분명한 제 오빠였습니다. 오빠구나. 그래, 기철이 오빠가 맞아. 미숙아, 많이 힘들었지? 오빠랑 가자. 이제부터는 오빠한테 기대고 살아. 오빠, 정말 반가워. 근데 우리가 지금 50년 넘게 연을 끊고 살지 않았나? 오빠랑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때 이미 가정은 깨졌고 오빠에 대한 기억도 다 지워졌다고. 그때는 아버지를 따라 외국으로 나가서 살았어.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리고 한국에 와서 널 찾으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질 않았어. 어디선가 잘 살 거라 믿고 용기를 내지 않았다고. 근데 자꾸 네가 꿈에서 날 찾아와서 소식이 궁금해서 찾아다녔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미숙아. 날 찾으려고 했다고? 남이나 다름없는데 찾아서 뭐 하려고? 왜?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찾은 거야? 미숙아, 나에 대해 원망하고 비난해도 얼마든지 좋아.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걸 보니 그냥 돌아가지 못하겠다. 나랑 같이 가자, 응? 오빠, 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서 이러고 사는 거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구랑도 대화하고 싶지 않어. 그러니까 그냥 가. 저는 50년 넘는 시간 동안 못 봤던 오빠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 되자고 하니 어이도 없었고 기분만 더 안 좋아졌답니다. 오빠는 일단 돌아갔지만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괜히 또 마주치기 싫어서 노숙하는 장소를 옮겼어요. 저는 아사 직전 상황이 왔고 곧 남편을 만나러 갈 것 같았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하얀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지? 천국인가? 내 남편이 있는 천국인가? 미숙아, 정신이 드니? 나야, 오빠. 뭐야? 또 당신이야? 왜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건데? 미안하다. 널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았어. 사람을 붙여두고 안전한지 지켜보게 했다. 그래서 병원에 온 거고. 영양실조로 위험했다더라. 얼마나 굶은 거니? 그게 오빠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날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미숙아, 나도 아내를 잃었어. 죽고 싶은 만큼 슬픈 건 나도 잘 알아. 그랬어? 그래, 그럼 내 맘 알겠네. 아무튼 난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아. 알겠어. 대신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해. 그리고 나서 나가든 말든 잡지 않을 테니까. 한 번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 다시 굶어서 세상 떠나려고 하는 짓은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오빠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당분간 말이죠. 오빠의 집은 대궐 같은 주택집이었어요. 마당에는 밤나무 몇 그루가 보였고 초록잔디가 줄을 맞춰서 잘 자라 있더군요. 오빠 성공했나 봐. 돈을 많이 번 모양이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사업에 손을 댔고 뭐 크게 성공했지. 이 오빠가 이래봬도 회장님이다. 이야, 회장님이 날 찾아줬으니 영광으로 생각해야겠네. 그래, 뭐 집안에 들어가서 오빠 아들, 딸이나 얼른 보자.
집안도 엄청난 부자라는 게 절로 느껴질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자녀인 제 조카들을 처음 마주하게 됐어요. 어릴 적 오빠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눴는데 성품도 좋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동안은 외출 한번 안 하고 가사 도우미가 주는 밥만 먹으며 편하게 쉬었습니다. 몸도 다 나은 것 같았고 정신도 맑아져서 나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편하게 지내다 보니 다음 식사 메뉴가 뭔지, 얼굴에 주름살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염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가 봅니다.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저는 더 살다가 늦게 떠나고 싶더라고요. 오빠는 멀쩡해진 저에게 외출도 좀 하고 가족끼리 어울리면서 지내자고 부탁하더군요. 미수가, 오빠랑 조카들이랑 같이 외식도 하고 나들이도 가고 재밌게 지내자. 집에만 있으면 안 답답하니? 안 그래도 집 밖을 나가고 싶어졌어. 설마 다시 노숙자로 돌아가겠다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야.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 나 아주 오래 살 거야. 오빠 옆에 들러붙어서 호강하면서 살 거라고. 내가 바라던 대답이네. 그래, 이 오빠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그러니까 마음 편히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아. 응. 근데 오빠, 회사 회장님이라고 했지? 나 오빠 회사 구경이나 시켜줘. 그리고 내가 일할 만한 게 있으면 직원으로 써주라. 회사 구경은 시켜줄 수 있는데 일은 안 돼. 네 허리랑 무릎이 멀쩡하지 않으니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래, 그럼 구경만이라도 시켜줘봐. 언제가 편해? 내일 바로 가보자. 회사도 구경하고 회사 식당에서 밥도 먹어보고. 회사에 식당까지 있어? 이야, 오빠 진짜 성공했구나. 미숙이, 너 지금 말하는 투가 꼭 어릴 때 오빠 놀리던 말투 같다.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 보인다. 그래서 좋다. 그렇게 오빠의 도움으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부잣집 아줌마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네요. 이튿날 오빠와 아침을 먹고 같이 회사를 가려고 나왔어요. 오빠의 운전기사가 깍듯하게 숙이며 문을 열어주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 어이가 없기도 했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으리으리한 건물 앞에 차가 섰어요. 저는 목을 뒤로 꺾으며 몇 층짜리 건물인지 대충 세어봤습니다. 오빠, 몇 층짜리 건물이야? 아니, 이게 다 오빠 회사라는 거지? 그렇다니까. 아직도 못 믿는 거야? 얼른 들어가자. 오빠 회사는 아주 큰 건 아니었고 7층 건물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원이 수백 명인데다 회사도 아주 멋지고 볼 것도 많았답니다. 혼자 이렇게 성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3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회사 구경을 실컷 하고 오빠와 식당에 가서 밥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밥맛이 꿀맛이더군요. 오빠, 여기 밥 너무 맛있다. 완전 맛집인걸? 그렇지. 나도 점심은 무조건 회사 식당에서 먹어. 어딜 가도 이만한 식당이 없다니까. 이모님들이 다들 실력 있는 분들이어서 맛이 장난 아니야. 오빠, 나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 집에서만 지내면 너무 심심하니까 회사 식당에서 일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 식당에서 일해봐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거든. 허리랑 무릎이 나으면 그때 생각해보자. 어서 밥이나 먹어. 오빠는 제가 어린애인 것처럼 걱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런 관심을 남편 이후로 처음 받아보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오빠와 바람이나 쐬러 가기로 했어요. 회장님이 회사에 오래 붙어 있으면 좋을 게 없다며 바로 퇴근하자고 하더군요.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기사님이 저희 남매를 차에 태우고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구에 남녀가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운전기사님이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저것들? 또 찾아온 거야? 김기사 클락션 눌러! 오빠 누구길래 저러는 거야? 머리까지 조아리고 두 손을 싹싹 빌고 있네. 아니 그 우리 회사에서 일 받아간 사업가들인데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해서 잘라냈더니 밥줄 끊기게 생겼다고 저러는 거야.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럼 기회를 다시 주면 안 되는 거야? 저것들 직원들한테 대충 일 맡기고 도박하러 다니는 쓰레기들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물러난 것들은 사람 취급 안 해. 그렇구나. 근데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같네. 아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런가 잘 안 보이네. 네가 저런 쓰레기를 알 리가 없지. 그냥 무시해버려. 그 순간 두 남녀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한눈에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발을 땅에 디뎠습니다. 미수가 왜 내려? 저것도 신고할 테니까 다시 타. 오빠,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야. 잠깐만. 저는 무릎 꿇고 있는 두 남녀에게 다가가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유석천, 유설이, 니들 오랜만이다. 고개를 올려다본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니 아줌매가 왜 회장님 차에서 내려? 어머머, 오빠, 저 아줌마 그 사이 새 시집 갔나 봐. 회장님이랑 재혼한 건가 봐. 우리 살았네. 엄마 오랜만이다. 그래, 참 오랜만이네. 근데 니들 사업 대충 하고 도박하러 다닌다며? 그거 다 내 남편 돈으로 한 거지? 엄마, 누가 그래? 우리가 도박을 한다니. 뭐 도박장에 간 건 맞는데 우리 한 게임 정도 했어. 호기심에 한 거야. 지금은 절대 도박 같은 거 안 해. 엄마, 자초지종은 나중에 물을 테니까 회장님 좀 설득해주면 안 될까? 회장님이 엄마 새 남편이야? 아니, 내 친오빠야. 내가 남편 곁으로 가겠다고 용을 쓰는데 내 오빠가 구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니들을 다시 만난 거고. 세상 참 좁다. 그치? 그리고 네가 전에 말한 거 기억나니? 너희들을 언젠가 꼭 되돌려주겠다고. 돌려주다니 뭘? 엄마, 우리한테 재산이라도 나눠주자고? 어머나, 우리 엄마 정말 마음이 넓네. 그럼 우리 이제 무릎 그만 꿇어도 되지? 아니, 계속 꿇고 있어. 알았어.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너희와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 하늘의 뜻인가 보다. 아니면 내 남편이 혼내주라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모양이야. 들어보니 니들 우리 오빠 회사가 유일한 거래처라며? 잠깐. 그러면 엄마의 오빠니까 우리한테는 외삼촌이 되는 거네? 오빠 일어나봐. 우리 외삼촌한테 인사드리자. 두 남매는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차 밖으로 나온 오빠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삼촌, 외삼촌. 우리가 친척 사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뭐? 외삼촌? 야, 이것들아. 니들이 내 동생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아는데 나더러 외삼촌이라는 소리가 나오냐? 니들 내 동생과 니들 애비한테 한 짓이 괘씸해서라도 절대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겠어. 나 말고도 너희들한테 일을 주는 회사는 절대 없을 거야. 오빠가 호통치자 아들, 딸이 다시 무릎을 시멘트 바닥에 박고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우리 함께 살았던 추억을 생각해줘. 아니, 그런 건 떠오르지도 않아.
니들이 내 남편에게 간이식해주겠다고 재산 뜯어가고 도망간 것만 생각나. 그리고 날 집에서 쫓아냈지.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 남편도 내가 이러는 걸 다 이해해 줄걸. 방금 우리 오빠가 하는 말 들었지? 니들 사업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준다잖아. 이제부터는 고생 좀 하겠네. 아, 둘 다 가정이 있다고 했지? 그럼 너희도 똑같이 파탔나 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직접 느껴보라고! 저는 신이 나서 말이 술술 잘도 나왔습니다. 제가 딱 잘라 경고의 말을 전했더니 딸아이가 오열하며 빌더군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사실 우리도 후회하고 있었어. 아빠를 그렇게 보내고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단 말이야. 엄마, 우리가 철없고 못났어도 제발 버리진 말아줘. 앞으로 달라질 테니까 제발 도와줘. 그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맞아 엄마, 우리 진짜 변했어. 그때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빌 테니까 자식들을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제발 살려줘. 회장님한테 우리와의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고 해줘. 저는 가만히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차 트렁크에 있던 우산을 꺼내더군요. 미숙아, 이걸로 매라도 들어라. 복수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이것들 혼쭐 내주라고. 좋아, 고마워 오빠. 그럼 내 남편을 죽게 만들고 나를 인간 이하로 대우한 자식놈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매를 들겠어. 엄마, 그럼 매를 들고 나서는 용서해 주는 거지? 엄마, 실컷 때려. 그리고 우리 사업장만 잘 굴러가게만 해줘. 응? 그건 일단 혼 좀 내보고 생각해보자. 자, 시작한다 이 쓰레기 놈들아! 저는 장대 우산으로 아들, 딸의 머리, 어깨, 무릎, 몸통 가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 마구마구 휘둘렀습니다. 남매가 아프다고 괴성을 질러도 멈추지 않고 흠씬 두들겨 패줬죠. 제 체력이 닿을 때까지 혼쭐을 내주고 우산을 오빠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을 전했습니다. 오빠, 이것들한테 아무런 도움 주지 마. 그리고 사업 못하게 완전히 밟아버려. 이것들은 벌받아 마땅한 놈들이야. 이것들이 수술만 해줬으면 내 남편은 지금 내 옆에 있었을 거야. 그래, 그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오빠는 능력 있는 기업인이다. 이런 조모력이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지. 자, 그럼 다 끝났으니 자네들은 썩 꺼져! 그러자 두 남매는 눈을 뒤집고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야, 이 역겨운 냄새나는 노친네야! 우리가 이 정도 빌었으면 부탁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맞아, 이 못돼 처먹은 년아. 우리가 다시 엄마로 대우해 주겠다고 했잖아. 다시 잘 지내보자는데 왜 일을 망쳐? 두 남매가 제 팔과 멱살을 잡자 운전기사님이 한 손으로는 아들을, 다른 손으로는 딸의 목덜미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힘이 장사였는지 두 년놈을 보도블럭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곤 기사님이 두 년놈의 싸대기를 한 대씩 날려줬는데 그대로 고꾸라지며 기절하더군요. 경호원 출신 기사님이라 그런지 단숨에 두 남매를 길바닥에 때려 눕혔네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차를 타고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그날 속이 너무 후련해서 잠들기 전까지 폭소했답니다. 이후 아들과 딸에는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에 손을 댔는데 싹 다 잃었다고 하더군요. 수십억의 빚을 져서 배우자들에게 이혼까지 당했답니다. 둘은 빚 갚을 길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노숙자로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렸네요. 이건 역시 하늘의 뜻이자 남편이 위에서 힘을 써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들, 딸이 그렇게 노숙자가 된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오빠 집에 얹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조카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 제가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제 인생에 굴곡이 있긴 했지만 마지막은 아주 해피하게 끝나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조카들 아기를 보느라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만 글을 줄일게요. 늙은이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